안녕하세요. 2025년 교육정보팀이 민간보조사업자 12월 교육을 담당하게 된 중앙기술지원팀의 이인우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그러면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목차는 이제 교육청보태미 시스템 소개서부터 해서 회원가입 보조사업 선정 교부 관리부터 해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하고 정보 공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회원가입 다 하셔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 단체 정보 관리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뭐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빨리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진짜 지금은 거의 집행을 마감을 했는 시기죠. 그죠? 그래서 집행 관리 부분하고 그리고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진행되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사업 수행 관리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및 실적하고 정보 공시 부분은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모태민 소개 부분인데요. 뭐 교육청 모태민은 이제 행안부와 구별이 된다는 부분, 이건 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운영 체제나 브라우저 본인 인증이나 인증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PC 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쓰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개요 부분인데,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24년 이전에는 그냥 그 페이퍼로, 그 수기로 다 진행을 하던 것들을 이제 교육청 부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을 다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업무 흐름인데요. 지금 그 보조 사업은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여기 계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제 담당자분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2026년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다시 교육청 담당자분들이 보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보조 사업 등록해서 이렇게 보조 사업을 등록을 해서 공모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 심의 그리고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사업 수행 계획을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교육청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보조 사업자 선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 선정 마무리가 되면 이제 사업비 교부를 해야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부 신청을 해서 이제 교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부 결정이 돼서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사업비 계좌로 혹은 예치 계좌, 뭐 예치형이냐 비예치형에 따라 그 사업비 계좌가 이체되는 계좌는 다르겠지만 교부 받는 계좌가 사업비 계좌로 이체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을 진행을 하게 되고 사업비 진행을 하다가 뭐 교육청에서 뭐 1차 교부를 하고 나서 2차 교부하기 전에 수행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뭐 해당 부분을 조치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조치 이제 결과를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예산 집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서 뭐 세목별로 금액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업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행이 마감이 되면 집행 마감 처리를 여기 계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 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집행 마감 이후에 정산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 보고 사업 그저 교육청에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해서 정산하다가 또 보완해달라 그러면 보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산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 마감이 되면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반드시 실적 보고서를 2개월 안에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추후에 정보 공시할 때도 대상 선정을 할 때도 이렇게 정보 공시를 대상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 정산 마감이 됐으니 실제적으로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 그러니까 사업비 잔액이 남았다라든가 아니면 이자 아니면 뭐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들을 다시 이제 교육청에 있는 예치계좌로 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 이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2025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이제 정보 공시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후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형별 처리 절차를 보면 이제 공모형 사업과 지정형 사업, 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공모형 사업은 그 포털을 통해 그러니까 그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적 보탬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는 사업을 공모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정형 사업은 어떤 뭐 그 지방보조금 보조관리법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이제 자체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이 아니라 뭐 자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별도로 공모를 진행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같은 걸 이제 자체 공모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보탬이 시스템에서는 공모형 사업하고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이렇게 업무 절차가 이제 흐름이 나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채팅창은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 질의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을 다 하고 나서 Q&A는 받을 거고요. 오늘 자료는 그 11월 달 자료하고 이제 11월 달에 했는 교육 자료하고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내년에 다시 보조사업 선정하고 공모 신청하고 교부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중점을 둬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A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다 끝나고 진행을 그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부 방식에 따라서는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 단어들이 좀 낯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에도 뭐 예치 계좌, 자부담 계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잘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단어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똑같이 어떤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교육 보조금 전용 계좌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보조 사업자 쪽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전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든 보조금 전용 계좌를 예치 계좌라고 하고 어, 민간 보조 사업자가 이제 사업비 계좌를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 계좌를 자부담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치형이든 비예치형이든 교육청에서는 예치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비예치형에서 그 민간 보조 사업자는 또 자부담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치형하고 비예치형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집행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방법인데,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를 예치 계좌로 사업비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 등록해서 교육청 보탬의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처로 이제 이체를 처리를 합니다. 이체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이제 사업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 등록은 저 예치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등록을 다 해주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그 거래처에 이제 이체를 하는 부분은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실제로 뭐 뱅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내방해서 이렇게 이체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 민간 보조 사업자 권한인데요. 권한 부분은 뭐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많이 지금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 권한이실 테고요. 민간 보조 사업자가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부터 해서 계약 집행, 공모 신청, 정산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민간 보조 사업자 권한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체 정보 담당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 이게 단체 정보로 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 단체 정보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다 시스템을 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그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업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 회원가입 진행하는 거는 뭐 일반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가장 그 회원 가입한 후에 이제 가장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회원 가입 후에 단체 정보 담당자가 여기 수행 보조 사업 목록 있잖아요. 여기 수행 보조 사업 목록 탭에서 그 보조 사업이 이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수행 보조 사업 목록 탭에서 그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을 해줘야만 그 이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예, 공모 선정되고 난 이후 절차가 여기서 담당자 지정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유의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 선정 부분이고요. 보조사업은 이제 공모를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공모로 등록을 하면 이제 민간 보조사업자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심사하고 심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민간 보조사업자분들은 마이 보조사업 신청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선정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선정 이후에 이제 수행사업 정보 관리하고 수행사업 정보 검토라는 이제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이전에 그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협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협약하고 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에서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수행 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승인하는 절차로 이제 그 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공모 사업 조회라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공모 등록한 건들이 조회가 되거든요. 공모 등록한 건이 조회되면 조회해서 내가 어떤 사업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신청 버튼을 눌러서 공모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각 탭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기관 등록 화면에서는 이제 기관 단체명을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계속해서 수행기관 등록 화면인데 이제 규모라든가 대표조 담당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이 기관 담당자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서 누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셔서 담당자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신청서 등록부터 해서 각 탭별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지방 보조금이나 이제 공모 등록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지방 보조금이나 자부담금 내용들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신청 정보나 세부 추진 계획, 뭐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수행, 그리고 이제 실제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이제 계획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에서는 지방 보조금이 얼마, 자부담금이 얼마 이렇게 만약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이라면 자부담금도 입력을 하면 되지만 뭐 자부담금이 없는 사업이라면 자부담금은 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은 아니고 자격 요건 부분은 이제 자격 요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온라인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대보험 체납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대보험 내가 혹시나 체납한 게 우리 기관에서 혹시나 체납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납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청 쪽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대보험 체납 된 게 혹시라도 있다면, 뭐,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납부를 하고, 이제 공모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자격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자격 검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자격 검증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세지방세 이런 거, 뭐,
저 체납 여부도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다 좀 미리미리 처리를 해 놓으시고 나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복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복 수급 불가 사업이 등록된 경우에는 이 중복 수급 불가 사업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서 해당 사업을 내가 수행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 수급 불가 사업을 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뭐 선정이 됐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렇다면은 신청을 해도 바로 이제 그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공모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를 해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구분이 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파일 첨부를 해서 저장을 해야만 이제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탭별로 다 그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공모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최종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제출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그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탭에서 아래 보면 작성 확인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완료된 건이 있으면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도 이제 제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혹시나 그 미완료된 건이 그 탭이 있다면 항목이 있다면 그 탭으로 또 넘어가셔가지고 다시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작성을 하고 나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Q&A 부분인데 여기까지에 대한 Q&A 부분인데요. Q&A 할 때 세부 추진 계획하고 뭐 예산 집행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뭐 재원 조달 계획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공모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할 때는 있다고 봤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그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공모 등록할 때 이제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이라고 해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제 신청을 할때 좀 더 이렇게 편의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떤 탭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할 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공모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 사용을 해서 그 항목들을 체크한 부분들은 공모 신청할 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공모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할 때 그 생략된 부분들은 다시 다 이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공모 신청할 때는 빼고 이제 공모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신청 보면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이나 뭐 재원 조달 계획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 교육청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는 시스템상으로는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을 사용을 해서 세부 추진 계획하고 재원 조달 계획은 이제 그 생략을 해서 이제 제출을 안 해도 신청이 되게끔 그렇게 공모 등록을 교육청에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청에서 심사하고 뭐 심의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은 마이 보조 사업 신청 화면에서 이제 내가 공모 신청한 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접수 상태면 이제 회수를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이 만약에 내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제출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내가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그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니 저 좀 그러니까 보완 요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반려가 아니라 보완 요청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교육청에서 보완 요청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작성 중 상태로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 신청한테가. 그러면 작성 중 상태로 되면 다시 이제 회수를 하거나 삭제하고 아니면 다시 변경해서 그 공모 신청을 서를 이제 다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모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모 등록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중 상태인 부분은 이제 회수해서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공모 접수 화면에서 이제 사유에 조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미 접수 결과가 등록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그 접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 결과가 등록이 되고 나면, 즉 교육청 담당자가 접수 결과를 등록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은 이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 해당 사업에 그 접수가 되었다. 뭐 접수가 되었다. 이렇게 그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제 문자를 총 네 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받게 되는 건 공모 신청했을 때 접수 결과가 등록이 됐을 때 문자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다시 문자를 받으십니다. 문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 교부를 하잖아요. 그때 사업비 교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교부가 완료가 됐을 때 다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가 다 되고, 이제 그 사업 종료가 끝나고 나서 정보 공시할 때, 정보 공시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이제 문자를 수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모 신청을 했는데 말보조 사업 신청해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뭐 왜 그런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관 단체 담당자로 지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조회에서 여기에 담당자명, 아까 이제 기관 담당자명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담당자명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접수 상태에 있으면 교육청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요거 보완 요청 처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작성 중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작성 중 상태로 바뀌게 되면 다시 회수하거나 삭제 처리를 하고 다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접수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회수 처리를 해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모사업 심사 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에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선정한 다음에 그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스템에서는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그 보조사업자 선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사업 정보 등록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공모에서 이제 선정된 사업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그 공모 선정된 상태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수행사업 정보 등록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건 수행사업명을 클릭을 해서 이제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각 탭별로 이렇게 하나씩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행기간 등록 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지금 이 화면이 커서 아마 잘려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자부당 계좌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당 계좌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자부당 계좌를 반드시 이제 자부당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요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부당 계좌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당 계좌를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탭별로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최종 제출 버튼 이제 탭으로 가셔서 최종 작성 확인 부분을 항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 완료 상태인 경우에 이제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최종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보조사업자 선정까지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선정까지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요까지 Q&A를 잠깐 보자면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 최종 제출 탭에서 이제 최종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항목별로 이렇게 전부 다 확정 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사업 정보 등록할 때는 저장하고 확정하고 저장하고 확정하고 이렇게 이제 확정 처리를 각 탭별로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각 탭별로 확정 처리가 다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각 탭별로 다 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 제출이 완료가 된다는 거고요.
자부담금 영원인데 수행사업에 자부담 계좌를 넣어야 되나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금이 영원인 사업이든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자부담 계좌는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금 영원이고 뭐 비예치형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예치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정산할 때 정산 반환을 한다든가 뭐 보건 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부담 계좌가 쓰여요. 네, 자부담 계좌가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 계좌는 계좌 개설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까지 하고 교육청에서 수행사업 정보 등록한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비 교부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사업비 교부를 받아야지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 교부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교부 신청을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은 교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해당 건을 접수한 다음에 교부 결정을 하고 사업비 교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교부 신청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업 선정된 보조금 사업들이 이렇게 다 조회가 되거든요. 다 조회가 되면 이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는 거는 저 보조사업자 담당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사업 정보 등록을 한 다음에 교육청 담당자가 수행사업 정보 등록한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만 교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제 교부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제 교부 신청 관리 상세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부 신청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첨부 파일 목록에 여기 그 화면에 자부담금 입금 내역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교부 신청할 때 자부담금을 입금한 내역을 첨부를 해서 저 교부 신청을 하셔야 좀 교부가 빨리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입금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사업비 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입력을 안 하면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전화해서 그 민간보조사업자한테 교육청 담당자가 전화해서 요거 자부담금 입금됐냐, 입금됐으면 입금 내역을 보내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 신청할 때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이제 첨부를 하셔서 교부 신청하시면 좀 더 빨리 사업비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신청한 나머지 부분, 그리고 뭐 보조금 현황이라든가 수행 현황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교부 신청 관리에서 교부 신청 수행할 수행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 보조 사업 담당자로 지정이 됐는지 수행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된지 요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화면 는 하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회원가입 부분에서 수행보조사업 목록 탭에서 여기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되면 반드시 여기서 그 담당자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 화면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지, 즉 교육청 담당자가 민간보조사업자 분들이 이렇게 수행사업 정보 등록한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확정 처리를 했는지 요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수행사업 확정까지가 돼야지 이제 교부시청 관리에서 이제 그 목록에서 조회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Q&A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나요? 근데 교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 완료까지 이제 시간을 줄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보조금 사업, 자부담금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 입금 내역 같은 걸 첨부해서 교부 신청하시라 제가 이렇게 권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몇 시간이 소요된다, 뭐
며칠이 소요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교부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교부 신청 가능에 대해서 교부 신청할 때는 2차 교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되어 있는데, 1차 교부 완료가 되면 2차 교부는 바로 신청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제 물론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2차 교부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쉽게 이야기하면 1차 교부 신청을 해서 교부 완료됐다라는 문자 받으셨으면 2차 교부 신청도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부 일정, 그 사업비 교부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가 5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500만 원밖에 이제 사업비 교부가 안 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육청의 교육청의 사업비 교부 계획에 따라서 그 민간보조사업자가 1,000만 원을 신청을 했더라도 뭐 사업비 전체 금액이 이제 보조사업비가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더라도 교육청에서 500만 원만 교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신청했는데 500만 원이 됐을 때는 뭐 교육청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몇 차에 걸쳐서 교부가 되는지 교부 계획 같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결정 확인 화면에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교부 결정 확인에서 이제 내가 교부 신청한 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이 완료가 되면 이제 문자로 해당 이제 교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교부 완료라는 거는 실제로 사업비 그러니까 예치형 사업이면 예치 계좌에 사업비가 입금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비액시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계좌에 사업비가 입금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부 통보는 달라요. 그러니까 교부 통보는 이제 교부 결정이 돼서 교부 신청한 건이 교부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이 돼서 교부 통보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부 완료가 되어야만 이제 실제로 사업비 계좌에 사업비가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사명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교부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입금을 했는데 뭐 500만 원 입금됐다거나 아니면 아예 반려 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를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 전화를 하셔서 왜 그렇게 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의 제기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비 교부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사업비 교부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으니까 사업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가 집행하고 이제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업무 처리 부분인데,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조금 전용 카드 있잖아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신청을 할 때, 뭐 은행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할 때 아마 그 은행에서 이런 사업 수행 확인서를 요구를 할 거예요. 사업 수행 확인서라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확인서거든요. 개인 카드라고 생각하면 그 소득자료, 뭐 증빙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 화면에서 보조사업자 증명서 조회 화면에서 출력을 해서,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하러 갈 때 같이, 첨부를 해서 가져가시면 가져오라 해서 이게 두 번 발급을 할 일은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사업서를 또 반드시 이제 카드 신청할 때 가지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카드 정보 관리에서 사업 신청,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 신청을 은행에 가서 이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해당 카드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이제 그 화면이고요. 메뉴고 하고 나서 이제 좀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 실물 카드를 수령을 하실 거잖아요. 실물 카드를 수령을 하게 되면 여기 전용 카드 정보 관리에서 신용카드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해당 이제 실물 카드를 수령을 하셨으니까 카드 번호라는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사 선택하셔서 카드 번호를
이제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마 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회가 되면 확인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보조 사업에 해당 카드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등록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카드 발급되고 한 1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기까지. 근데 조회했는데 조회가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최소 1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일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통상 이렇게 또 배달을 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배달이 되면 통상은 이제 바로 조회가 되던데 만약에 조회가 안 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시고 한 번씩 이 행안부 보태미 카드하고 교육청 보태미 카드하고 은행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태미 카드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보태미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 보태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행안부 보태미 전용 카드를 형태로 이렇게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행안부 보태미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여기서 조회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신청하실 때 교육청 보태미 카드 신청을 하는 거다라고 좀 정확하게 은행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이제 해당 카드 등록을 했잖아요. 이제 등록하고 이제 사업하면서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카드 사용을 하시면 해당 그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이제 카드 사용한 것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회한 것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뭐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조회한 그 카드 사용한 그 내역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조사업자 증명서 아까 사업 수행 확인서 이제 할 때 수행 상황명 선택하고 이렇게 조회했는데 사업 기간 내 보조 금액이 이제 공란으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질의를 한번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조사업자 증명서 이렇게 이제 공란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란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에서 기본 신청서 등록 화면에서 이게 사업 시작하고 종료일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일 종료일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 등록 탭에서 이게 지방 보조금이나 이제 항목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저, 그 부분은 그 교육청에 확인을 하셔서 이게 안 된다고, 이제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문의 주시면 또 교육청 그 담당자분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시스템적인 에러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카드 정보관리에서 이제 신용카드 신규 등록 시 발급받은 카드가 조회되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행안부 보태미 카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은행에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그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카드 발급 후 경과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용 카드를 이전에 사업에 한번 썼던 경우 다시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그 카드를 다른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전에 썼던 그 사업이 사업 종료가 됐을 때, 사업 기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사업 종료라는 거는 정산 마감이 되고 반환 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실적 보고서 작성까지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서 교육청 담당자가 사업 종료 처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러서 사업 종료 처리를 하거든요. 교육청 담당자가 사업 종료 처리까지 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다 끝났는데 등록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그 교육청 담당자분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사업 종료 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인증서 관리 부분은 이체인증서는 예치형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예치형 사업이든 전부 다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조금, 그러니까 자부담 계좌 같은 경우에도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다
자부담 계좌 개설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체 인증서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반환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다 반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반환한다는 건 시스템을 통해서 이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 인증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 인증서 관리해서 이체 인증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고, 뭐 삭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체 비밀번호 관리 화면에서는 이제 이체 담당자 이체 비밀번호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이체 인증서 등록할 때 반드시 법인 인증서로 등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 인증서로 등록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인 거고요. 근데 개인 인증서로 등록을 해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등록은 가능하지만 단체의 경우는 가능하면 사업장의 법인 인증서로 등록을 해서 이제 추후에 나중에 뭐 이게 그 인증서가 이제 법인인데 개인 인증서로 되고 이렇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반드시 법인 인증서로 등록하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개인 인증서 등록도 가능은 하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번호 없는 뭐 동아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개인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인증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인증서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집행 관리 부분이고요. 이제 집행 관리는 이제 집행을 진행하는 거죠. 그죠? 이제 집행 등록에서 집행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집행 처리, 그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 등록하고 집행 이체 요청을 해서 집행 이체 담당자가 이체 처리까지 교육정보템이 시스템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민간보조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 등록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별도로 뭐 뱅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내방해서 그렇게 이제 이체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이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집행 등록하실 때 지금까지 이제 뭐 집행 등록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책 때 보면 증빙 유형이 그 등록하는 증빙 유형이 크게 봐서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세금 계산서 유형하고, 그리고 보조금 전용 카드 유형하고, 기타 유형하고, 그리고 별도의 메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인건비나 운영수당 이렇게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이제 다르게 그렇게 등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보조금 전용 카드, 그리고 인건비 운영수당 뭐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유형의 세금 계산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화면에 등록이 된 것만 집행 등록을 할 때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받고 나서 세금 계산서든 뭐 면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겠죠. 그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전자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등록을 하는데 뭐 일일이 수기로 다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아래쪽에 승인번호 24자리 있고, 보통은 이제 세금계산서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24자리 승인번호가 있잖아요. 그 승인번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조회 요청을 이제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국세청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당 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정보를 수신을 받아서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등록이 되는데, 지금 뭐 오늘 구입을 했는데 뭐 업체에서 빨리 달라고 그런다든가 이렇게 빨리 등록을 해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뭐 조회해서 다음날 이제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또 다행이지만, 또 하루 뭐 이튿날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수기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기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 해당 내용들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필수 입력값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수기로 진행을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관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집행관리는 이제 집행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집행 등록을 하고 집행 정보 삭제를 하는 부분, 이제 비계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 등록하고 집행 정보 삭제 요것만 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쓰게 될 거고, 집행 등록, 집행 정보 삭제, 그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 등록, 집행 정보 삭제뿐만이 아니라 집행 요청, 집행 요청이란 거는 이제 이체 담당자한테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요청, 집행 요청, 취소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쓰는 메뉴들이고, 비예치형 사업은 집행 등록하고 집행 정보 삭제 요 두 개만 그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집행 등록하는 화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 11월 달에 교육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장 많이 물으신 것 중에 하나가 세목별로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못 하느냐, 아니면 집행 목록을 이거 뭐 다운받을 수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집행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예치 유형 옆에 보조 세목별 집행 가능 잔액 조회라는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마 11월 달부터 여기 이제 기능 개선, 그러니까 기능 추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세목별 집행 가능 잔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세목별로 잔액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내가 얼마를 썼고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육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기능 추가가 안 된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보조사업별 집행 가능 잔액 조회라고 해서 이제 세목별로 잔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세목별 집행 가능 잔액 조회 버튼은 이제 잔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예, 이제 그 잔액, 그러니까 세목별로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거는 여기 보조금 집행 정보에서 보조금 세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회, 뭐 집행 일자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주시면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을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무 뭐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세목별로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일 많이 또 그러니까 질의를 해 주신 분이 여기서 집행 내역 이거 엑셀로 다운로드 받게끔 해달라 이렇게 좀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치형 사업 같으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집행 이체 관리에서 이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집행한 건들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체를 한 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집행 내역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매뉴얼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행 등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 등록 버튼을 눌러서 집행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앞에 잠깐 보니까 이거 지출 결의서 출력하는 부분 잠깐 그 법제도 교육할 때 이렇게 질의를 주신 분이 있던데 요거는 지출 결의 출력해서 이 출력했는 결의서를 써도 되고 민간 보조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결의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결의서를 출력할 수 있다. 라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걸 출력을 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출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집행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집행 등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치형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잘못 등록했을 때, 그리고 잘못 돈이 나갔을 때, 그럴 때 반납을 하는 처리 절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전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 복원이체, 즉 반납 처리를 할 때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집행을 했으면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11번 보시면 부분 복원 이체 요청이라고 해서 이제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반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능 개선돼서 기능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도 반환 처리, 복원 이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복원 이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부분 복원 이체 금액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기화한 다음에 뭐 초기화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초기화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부분 복원 일부 금액, 그러니까 복원 이체 할 금액을 부분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면 그냥 전체 금액을 부분 복원 이체에서도 전체 금액을 복원 이체는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요 기능 자체는 이제 부분적으로 할 때 쓰는 저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복원 이체를 했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집행관리 그 뒤쪽 배경 화면을 보시면 집행관리 쪽에 그 진행 상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복원 이체를 했는 건, 이력이 있는 건들은 여기 이제 부분 복원 이체를 해서 했는 거는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는 집행 취소 복원 완료 상태로 되고 이제 집행 자원 잔액이 0원인 경우는 이제 집행 취소 복원 완료 상태가 되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냥 집행 완료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분 복원 이체를 했는 건들은 그러면 그 진행 상태를 클릭을 해보시면 부분 복원 이체를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했고 어떤 형태로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Q&A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복원 이체 요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원 이체 요청한 거는 취소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체가 이미 이체 담당자가 그 이체 실행을 해버렸다면 취소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복원 이체라는 거는 자부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다시 반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치형 사업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교부가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치 계좌로 해서 사업비가 예치 계좌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예치 계좌에 있는데 이 사업비를 1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을 하면 이제 거래처에 100만 원이 집행이 됐겠죠. 그죠? 집행이 됐는데 이 100만 원 반납을 한다는 개념은 이제 이 100만 원을 다시 예치 계좌로 다시 넣어야지 반납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반납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예치형 사업입니다.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반납을 받는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자부담 계좌로 일단 반납을 받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자부담 계좌에 50만 원을 반납받은 뒤에 이제 부분 복원 이체 혹은 전체 복원 이체를 통해서 복원 이체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자부담 계좌에 있는 반납받은 금액이 예치 계좌로 다시 반납이 되는 거예요. 뭐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체가 복원 이체 요청하고 이체 실행이 됐다면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이 이미 예치 계좌로 다 반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겠죠. 그죠?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체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체 실행을 안 했다면 그냥 복원 이체 요청 취소 버튼 클릭해서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복원 이체 요청 상태인데 잔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 복원 이체 요청하고 이체 실행을 이제 아직까지 안 했을 때는 예치 계좌로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이체 담당자한테 요거 이체 처리해달라고 이체 실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체 실행이 되면 이제 예치 계좌로 다시 반납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집행건의 집행일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일자 변경 불가능해요. 물론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 등록하면 바로 집행 완료가 돼버리거든요. 집행 등록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 등록한 거 삭제하고 다시 집행일자 변경해서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체 처리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집행일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이제 내가 계좌 이체를 했는데 그 계좌 이체 일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관리에서 집행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나오는 창이잖아요. 그죠? 집행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창인데 각 증빙 유형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등록이 된 것만 여기 증빙자료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등록이 된 건이 이렇게 조회가 되면 이제 그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그러면 왜 한 번에 100만 원을 다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100만 원 중에 500만, 뭐 50만 원, 50만 원, 아니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에, 뭐, 집행 등록을 세 번 해서 뭐 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 및 세목 선택하고 거래처 조회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입금 계좌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집행 등록 마감하게 되는데 좀, 좀 자주 쓰는 계좌들 있잖아요. 자주 쓰는 계좌들은 자주 쓰는 사업비 계좌 관리라는 그 메뉴가 별도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등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등록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셨겠지만, 거래처 정보, 거래처 조회해서 이렇게 자주 쓰는 계좌를 불러와서 하는 거 아니면 하나하나 다시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 입력을 해 주시고 입금문에 입력해 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쓰는 사업비 계좌 관리에서 여기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거래처 조회해서 그 해당 건 선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거래처 등록한 풀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등록을 하기가 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주 쓰는 사업비 계좌 관리에서 거래처 등록은 좀 뭐, 몇 번, 내가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다 등록을 해 놓으시라.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한 번 등록해 놓으시면 이제 그 다른 사업 수행할 때도 이렇게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등록을 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증빙유형 보조금 전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카드를 썼을 때 이제 그 승인 내역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고요. 승인 내역이 조회되면 해당 거 선택하시고 이제 증빙자료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를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썼다. 10만 원 썼으면 그 10만 원을 나눠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10만 원보다 더 크면 안 되겠지만, 10만 원 내에서는 뭐 5만,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눠서 등록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비 마찬가지로 세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Q&A 잠깐 보면 보조금 전용 카드 집행 등록 시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집행 증빙자료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전용 카드 딱 쓰고 나서 바로 여기 그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쓰면 이제 승인이 되고 승인 처리를 하고 카드사에서 해당 전표를 매입을 하고 전표 매입이 되어야만 이제 이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텀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쓰고 나서 시스템에 연계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해당 카드가 해당 사업에 이렇게 정확하게 등록이 되었는지 연계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일에 맞춰 집행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일인 거고 그거는 이제 통장에서 카드사가 통장에서 그 카드 이체 통장으로 이제 설정한 이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연체료 발생하겠죠. 돈이 부족하면 뭐 개인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카드 결제 계좌에 돈이 부족하면은 그 연체료 발생하고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일에 맞춰서 반드시 그 청구 금액 있잖아. 매월 청구하는 결제 청구 금액은 반드시 집행 등록을 해서 이체 처리까지 다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해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1, 2일 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놓으시라. 당일날 하다 보면 이게 카드사가 이제 돈을 그 이체가는 시간도 언제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이체 처리를 카드가 이제 카드비 계좌에 전용 카드 결제 계좌에 반드시 이제 집행 등록해서 돈을 입금을 해 놓으라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11월 교육에서 이제 기타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이렇게 한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타는 말 그대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받았고 뭐 계산서든 전자세금 계산서든 안 받았고 카드로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수당도 아니고 인건비 계열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기타를 쓰겠죠. 뭐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비 같은 게 뭐 그런 기타로 이제 증빙 유형을 기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래 인건비나 운영수당 이런 걸로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비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비 같은 걸 기타로 그 증빙자 유형을 이제 기타로 해서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인건비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인건비 운영수당 집행관리라는 화면에서 그 엑셀 이제 자료를 업로드를 해서 이제 집행 처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행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인건비 운영수당 일괄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지급에 가고 원천징수에 가고, 그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인건비는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반드시 나눠서 원천징수액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액만 입력하면 안 됐나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안 되고요. 실지급액하고 원천징수액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 업로드를 해서 예금주 조회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운영수당도 일반 집행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 보건 등록을 하고 이제 보건 이체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보건 이체는 인건비 운영수당도 마찬가지로 예치형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인건비가 잘못 나갔을 경우, 자부담 계좌에 그 잘못 나가서 이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금액을 반납을 받으신 다음, 그런 다음에 보건 이체 요청을 처리를 해서 보건 등록한 다음에 여기 보건 등록을 한 다음에 보건이체 요청 전체든 아니면 일부 금액이든 간에 보건이체 요청을 해서 보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자부담 계좌에 반납된 그 금액이 예치 계좌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운영수당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수당 집행내역 증빙관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히나 인건비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체 확인증 이런 거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체 확인증을 통해서 실제 그 누구한테 이제 갔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체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체 확인증이라는 건 이체가 진행이 돼야 이체 확인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첨부 파일 추가할 게 있으면 여기 인건비 및 운영수당 및 집행내역 증빙관리에서 첨부 파일 추가해서 이제 첨부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체 확인증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파일들이 있으면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이체 관리입니다. 집행이체 관리는 이제 집행 등록하는 거는 이제 민간보조 사업자 분들이 이제 집행 등록을 하는 거고 집행이체 관리는 이제 이체 담당자분이 뭐 주로 이제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던데 민간보조사업 이체 담당자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제 집행이체 관리 화면에서 그 집행 등록한 건에 대해서 이제 집행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이체 관리 화면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집행이체 관리와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 부분이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부분만 이제 그 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이체 관리 부분은 이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 집행건들이 돼서 전부 다 여기 이제 집행 요청한 건들이 이렇게 조회됩니다. 물론 예치형 사업이겠죠, 그죠?
집행건들이 이렇게 줘야 되면 해당 건들 선택해서 이체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체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체를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금, 그러니까 신용카드 쓴 거, 신용카드 써서 이제 담당자가 집행 등록한 건들은 여기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 탭에서 해당 건들이 조회가 돼요. 집행 이체 관리에서는 신용카드 쓴 건은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집행 그 신용카드 건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해당 걸 선택하셔가지고 이체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예약 이체가 가능하게끔 기능 추가가 돼서 예약 이체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거는 이제 이체 실행을 했을 때, 그 이체 실행, 그 비밀번호 넣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체 실행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거래처한테 이제 이체가 진행이 되는 거고, 예약 이체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언제 날짜에 내가 뭐 출장을 가야 돼서 그날 꼭 입금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날짜에 이체 일자를 입력을 하시고 이제 그 예약 이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Q&A 잠깐 보실 건데요. 이체 실행을 누르면 이체 담당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체 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체 담당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이체 실행을 했을 때 이체 담당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체 실행 시 이체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체 비밀번호 관리해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H형 사업은 이체 실행을 어떻게 하나요? 근데 BH형 사업은 시스템에서 이체 실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에서는 집행 등록만 하면 바로 집행 완료 처리가 되면서 그냥 집행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체 실행은 별도로 뭐 인터넷 뱅킹이나 민간보조 사업자분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내방해서 그렇게 이체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체크카드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때,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빙 유형을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 전용 카드 선택을 해서 사용한 건 조회를 해서 집행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체크카드 쓸 때 쓰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해당 건이 돈이 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 등록하는 거는 체크카드를 써야지만 해당 사용한 건이 조회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시간적인 갭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 이런 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체크카드 연결 계좌 뭐 대부분 다 이제 카드 결제 계좌로 이제 체크카드 연결을 해둘 텐데 아무튼 카드 결제 계좌나 뭐 아무튼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에 미리 일단 먼저 기간이나 이런 돈을 미리 좀 넣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하시고 집행 등록하신 다음에 그 계좌로 다시 돈을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도 집행 등록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 즉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권에 대해서 자부담 100%로 지급하는 경우 이체 실행하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자부담 100%면 그 자부담 100%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계좌에 이미 자부담금이 있는데 자부담 100%로 하면 예치 계좌에 있는 돈이 자부담 계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드 전용 계좌를 뭐 자부담 계좌로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계좌를 하든 간에 자부담 100% 집행권으로 해서 실행을 하셔도 중복으로 이체 실행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부담 100% 계좌권 같은 경우에는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 등록해서 이체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실제로 돈이 넘어가는 건 없죠. 자부담금은 이미 자부담 계좌에 있으니까요. 근데 자부담금 100%니까
이미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체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 완료 처리가 되고 실제로 자금이 뭐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체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집행 가능액이 영원으로 돼서 이제 집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집행 관리 화면에서 여기 교부받은 금액이나 이거 집행 가능 금액이 이렇게 영원으로 표시된다 뭐 이런 질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부 결정이 되었는지 교부 완료가 되었는지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부 완료가 되어야만 해당 이제 집행관리에서 그 집행 가능 금액이나 교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돼서 정보가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행 이체까지 완료해서 집행 완료 상태에서 보조 세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보조 세목 변경이 안 됐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집행 관리하면 집행 목록에서 집행 완료된 건, 그러니까 집행 목적,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팝업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보조 및 세목 변경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미 집행 완료된 것도 보조 세목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 이체 시 자부담금은 입금받았으나 원천 징수 금액이 환급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이제 질의를 주신 의도가 아마 이게 인건비 같은 게 나갔는데 이제 반납을 받았다는 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나갔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시급액과 그 원천 징수액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나눠서 이렇게 그 이체 처리를 했는데 실지급액은 반납을 받았는데 원천 징수 금액은 지금 환급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세무서로 다 납부를 그 신고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걸 다시 환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그 상황이 되면 일단 자부담금으로 우선 이렇게 먼저 자부담 이제 기관 사업자가 먼저 돈을 넣으셔서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건 이체 처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환급이 되면 그 환급 금액으로 다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실제로 그거 그 세무서에서 언제 환급해 주는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언제 뭐 빨리 환급이 된다 그러면 환급 받은 다음에 이제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보건 이체할 때 그러니까 원천 징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부만 이제 환급을 처리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 및 보조금 카드 증빙 집행 시 등록한 전자세금 계산서 혹은 보조금 카드 사용 금액과 집행 금액이 달라도 집행 등록 및 이체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나 세금계에서 발행 금액 총 금액보다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 내에서는 분할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거래처 계약 관리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뭐 물품을 구매했다든가 뭐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 거래처 계약 관리에서 해당 내용을 등록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이제 이 거래처 계약 관리에 등록한 내용과 연계를 시켜서 집행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 등록할 때 이 계약 관리에 등록한 건을 이제 연계시켜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록한 금액이 자동으로 뭐 금액이 입력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요 정보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그냥 그 첨부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 진행 상태가 검수 완료, 즉,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거 스크롤을 올려보시면 여기 계약 진행 상태 항목이 있거든요. 진행 상태가 검수 완료,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계약 기간 이내에 납품이 되고 나서 그 납품된 물품이 이상이 없다라고 검수가 완료된 건
완료가 돼야 대금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성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뭐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검수가 완료돼서 이상이 없어야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진행 상태가 검수 완료인 것만 집행 등록할 때 연계를 시켜서 집행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수행 관리 부분이고요. 사업 수행 관리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뭐 간단한 부분이라서 뭐 수행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 신청하는 부분도 그냥 변경 신청하는데 너무 간단한 부분이라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중요재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교육청에 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소모품, 뭐 A4지나 뭐 이런 거, 볼펜 이런 소모품 외에 50만 원 이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중요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중요재산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월 신청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신청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명령 시정 목록 관리는 이제 수행 점검을 진행을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수행 점검을 이제 수행 점검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제 수행 점검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수행 점검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이제 수행 명령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행 명령 통보로 이제 진행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 건 선택을 하셔서 이게 뭐 어떤 걸 보완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뭐 거래 명세서가 될 수 있고 추장 명령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완 사항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보완 사항을 이제 그 보완한 다음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시고 저장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 상황 보고 관리는 아까 거는 뭔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행 명령을 하면 이제 민간보조 사업자가 그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요 수행 상황 보고 관리는 수행 점검을 하는 사업들은 다 수행 상황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 수행사항 보고 관리해서 수행 점검하는 내가 지금 담당하는 사업 중에 수행 점검하는 사업은 전부 다 조회가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수행 점검하는 거 다 수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교육청에서 다 보고서 제출해라라고 하면 여기 수행 상황 보고 관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행 점검하는 건 다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체크해서 이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수행사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변경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 세목별로 집행 금액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실 때 세목별로 금액 변경하실 때 이렇게 가장 많이 쓰시는 걸로 아는데 이제 사업 변경 신청하실 때는 뭐 유의하실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집행이 일시 정지가 돼요. 신청을 하는 순간 사업 집행이 일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일 당장 급한 건이 집행을 해야 되는 급한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권은 집행을 하시고 사업 변경 신청하세요. 사업 변경 신청하고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건들이 있으면 집행 등록 먼저 해서 해당 건은 이제 집행을 먼저 하시고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변경 신청에서 이제 해당 탭별로 내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예산 집행 계획 탭에서도 이렇게 예산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금액 조정을 해서 이제 저장한 후에 최종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사업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교부 신청을 다시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업 변경 신청하실 때, 사업 변경 신청해서 재원 조달 계획에서 이게 금액을 늘려서, 늘리신 다음에, 그 늘린 금액에 맞춰서 예산 집행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예산 집행 계획도 그 증액된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에서 사업비 증액을 시킨 다음에 예산 집행 계획도 이제 거기에 증액된 사업비에 맞춰서 이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증액된 금액으로 이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월 신청 부분인데요. 2월 신청 부분은 뭐 가장 많이 물어오시는 부분이, 지금 올해 2025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내년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업인데, 이거 2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이제 그런 건들은 2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2월을 해야 되는 건들은, 올해 2025년 사업인데 2025년에 사업비 교부를 100%다 못 받고 2026년,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6년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2026년에 해당 사업비를 교부를 받고 다시 교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2월 신청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올해 2025년도 사업인데 사업비 교부 100%다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더라도 2월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월 신청하실 필요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재산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품을 제외하고 이제 50만 원 이상 되는 품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으로, 그러니까 교육감이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확인을 하셔서 중요재산, 50만 원 이상 어떤 물품 무조건 뭐 중요재산으로 등록을 해라, 뭐 이런 집행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중요재산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등록하는 파업창이 뜨고요. 각 뭐 부동산이든 항공기 뭐 기타 뭐 장비라든 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해당 건들 내용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재산 등록을 한 건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건들은 함부로 처분을 못 하거든요. 반드시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건 사후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라도 마찬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라도 그 해당 중요재산 건을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중요재산 처분 계획 관리에서 해당 건을 선택한 다음에 승인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도,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승인받은 내용이 이렇게 조회가 될 거죠. 그죠? 되면 이제 처분을 어떻게 진행했다라고 이제 처분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제 처분 완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중유재산 처분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행 포기 사업 신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수행을, 뭐, 개별적인 어떤 그 기관들의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사업 수행을 못할 때, 그럴 때는 교육청하고 의논하셔서 여기 해당 수행 포기 사업 신청 관리해서 등록을 해서 수행 포기 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행 포기 사업에서 이제 승인까지 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 그리고 집행했는 건에 대해서 집행정산, 이런 부분들 다,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하듯이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 포기 그러니까 수행 포기를 했더라도 지금 수행 포기하기까지 집행했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정산 처리를 하고 반환 처리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문제 사업으로 등록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사업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사업 조회 화면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 사업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사업조회 이제 화면에서 한 번씩 들어가셔서 혹시나 내가 수행했던 사업이 문제사업으로 등록된 건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사업 환수 관리는 이제 문제사업이라는 건 사업 종료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문제사업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수 관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반납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전화가 갈 거예요. 만약에 문제 사업에 등록이 돼서 이제 사업비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어느 계좌로 그 반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갈 겁니다. 그러면 요청이 가게 되면 그 계좌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사업 환수 관리 화면에서 그 납부했던 건이 이제 처리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산 부분이고요. 정산 부분은 이제 지금 정산을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시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막 요 부분은 뒤쪽에 업무 처리 흐름도 부분은 뭐 간단하게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그 민간 보조 사업자는 정산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보완 요청하면 보완 요청한 거 보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산 마감이 되고 나면 실적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이제 자부담 계좌에 돈 남아 있는 거 다 반납하라. 라고 하면 이게 반환 명령 등록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건을 조회해서 반환 처리만 해주면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가 회계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절차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실제 보고서 작성하고 이후에는 이제 정보 공시까지 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처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 마감 화면에서 이제 사업이 종료일이 됐고 이제 집행 마감에서 정산을 해야 될 때, 근데 집행 마감 화면에서 집행 마감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혹시나 발생한 수익금이 있다면 수익금 등록도 해주셔야 됩니다. 수익금 등록 뭐 잘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익금이 있다면 수익금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자는 뭐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자부담 계좌에.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집행 마감을 하고 이자 등록까지 마감을 한 다음에 정산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 집행 마감하고 이자 등록까지 했으니 정산을 해주세요 하고 교육청에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행 마감할 때 제가 아까 이제 집행 등록할 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자부담금이 있는 있잖아요.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상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예를 들면 보조사업비가 90만 원이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지방보조금이 500만 원이고 자부담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보조금은 500만 원을 다 썼고 자부담금은 50만 원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면 집행마감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자부담금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마감 처리가 안 되거든요. 집행마감을 하려고 해도 집행마감이 안 됩니다. 이 알림창이 뜨면서 자부담금 써라라고 집행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뭐 자부담금 비율을 줄이고 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은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면 뭐 이 부분을 이체 처리를 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부담금을 먼저 그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100%다 쓸 거다 그러는 다 쓰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보조금이든 자부담금이든 다 쓰는 사업이다. 우리는 다 쓰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쓸 게 없겠지만 이렇게 잔액이 남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하고 지방보조금하고 비율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대 1이면 예를 들면 9대 1이다. 90만 원이고 9대 1이면 90만
90만 원 썼으면 10만 원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금은 그 집행 비율에 맞게끔 반드시 먼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금 비율을 신경을 쓰시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집행 마감을 안 하고 집행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는 기관이라면 지금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자부담금이 지금 비율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아직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빨리 써주셔야 돼요. 그 집행 비율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집행 마감을 하니 자부담 집행 비율이 자부담 순사업비 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요 알림창이 뜨거면서 집행 마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건을 그 사업 종료가 안 돼서 빨리 집행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복잡하겠죠. 그, 그 사업비로 집행한 건을 자부담금으로 그러니까 보건이체 해가지고서 자부담금으로 바꾸거나 아무튼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죠? 뭐,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자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려면 또 굉장히 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자부담 집행 비율을 신경 쓰셔야 된다.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자 등록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집행 마감을 한 다음에 이자 등록, 수익금 등록, 정산 제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마감 버튼을 먼저 클릭해야 이자 등록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등록하실 때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옆에 있는 예치계좌 이자 등록 이 부분은 뭐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자부담계좌에 있는 그 이자 등록을 할 때 이거는 수기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의하실 게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이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부담금에. 그 예치형 사업인데 왜 이자가 발생하나요? 이자가 발생하나요?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치형 사업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부담 계좌를 뭐 카드 결제 계좌로 사용을 하면 집행 등록을 해서 미리 자부담 계좌로 이렇게 카드 집행권에 대한 그 돈을 이제 등록을 해서 돈을 이체해 둘 거잖아요.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러면 그 잠깐 있는 시간에 발생되는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 자부담 계좌의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형 사업도 이자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이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이자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위에 보이는 1번 이자 금액은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전체 이자 금액, 총 이자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총 입력, 총 금액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뒤에 밑에 보시면 재원별 금액이라고 있죠. 재원별 금액에서 이 100원이라는 이자 금액 중에 지방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를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나눠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교육청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력하실 때 100원 중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에 입력한 요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화면에서 보시면 90원이면 90원을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100원이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 비율이 90대 1이니까 그러면 그 민간 보조사업자가 알아서 그냥 9대 1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확인하셔서 총 이자 금액이 이만큼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거 이자 금액 등록하기 전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100원 중에 90원만 반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90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 100원 중에 80원만 반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8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을 입력을 하고, 자부담금은 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지방보조금 이자에 해당하는
그 이자 부분에 입력하는 금액이 반환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질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 금액 100원이라고 해서 이자 금액이 100원이니까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니까 여기 100원, 여기 0원 이렇게 했는데 저 교육청에서는 그 100원이라고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반환하라고 이제 반환 이체 요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자 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질의 주시는 교육청 담당자분들께서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안내를 드리는데 여기 100원 입력하고 여기에 0원 입력하면 0원으로 그 교육청에서는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0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금액은 반드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에 입력하는 금액, 여기에 입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원체 많이 질의가 올라오는 건이라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정산 마감까지 다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리면 다시 정산 마감 풀고 마감 취소하고 집행 또 정산 제출한 거 취소하고 이렇게 딱 역순으로 다 취소를 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좀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익금만 반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수익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자 부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마감하고 이자 등록, 수익금 등록까지 마감이 됐으면 정산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정산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정산 처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제 만약에 아까 같이 이자를 잘못 입력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교육청에서 수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정산 마감 취소하고 이렇게 역순을 한다면 여기 정산 제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이자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고 이자 등록뿐만이 아니라 집행 내역 쪽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집행 마감 취소까지 해주신 다음에 뭔가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뭐 세목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검토 의견 조회 화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이제 정산 제출을 했으니까 정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 담당자분들이 이제 정산 막 하다가 뭔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보완 요청을 해서 보완 처리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해당 진행 상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산 검토 의견을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뭐 사업비 처리했는데 계약서가 빠졌다라든가 뭐 출장을 갔는데 출장 명령서가 빠졌다든가 뭐 이런 뭐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빠졌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뭐 보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 결과 조회 보면 정상 결과 조회 화면이 보이는데 이 정상 결과 조회 화면은 교육청 담당자도 똑같이 보는 화면이거든요. 교육청 담당자도 똑같이 보는 화면인데 여기 잠깐 그 집중해서 보시면 자부담금 재원 부분의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금액 있잖아요. 이 이자 금액이 100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정산 결과에서 보면 자부담금 총 금액이 이렇게 정산 결과로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금에 발생한 총 이자 금액은 100원이잖아요. 근데 100원 중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90원인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산 결과에서는 100원이 보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이자 금액이 100원이면 정산 결과에서는 100원이 보이는 게 맞는 거고요. 반환을 하는 금액은 90원이 되는 뒤에서 보이실 텐데 90원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보이실 텐데 일단 실적 보고서 정산이 마감이 되면 이제 실적 보고서 2개월 안에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2개월 안에 실적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그 승인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보고서 등록 화면에서 해당 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적 보고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탭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산 보고서나 이제 왜
그 정산 마감을 하고 나서 일시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정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 이제 마감된, 정산 처리된 내용을 이제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끌어오기 때문에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된 금액을, 이제 정산 마감된 금액을 그 데이터를 끌어오기 때문에 정산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되 반드시 2개월 내에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각 탭별로 작성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산이 마감됐으니까 이제 자부담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그 자부담 계좌의 금액을 예치 계좌로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다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교육청에서 이제 반환 명령 등록을 해요. 제가 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 명령 등록한 다음에 반환 이체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환 이체 요청 상태로 이렇게 되거든요. 요 진행 상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여기 반환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반환 세부 내역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이제 반환, 이제 이체 실행을 해서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그 예치 계좌로 다 반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자부담 계좌 이자는 아까 정상 결과 보고서에서는 자부담 계좌 이자에 대한 이자가 100원이었지만 여기 반환 세부 내역을 보면 자부담 계좌에 대한 이자가 9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자 등록할 때 지방 보조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입력한 90원이 반환 금액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예치형 사업이든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이 이제 반환 내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예치 계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교부를 예치 계좌를 하기 때문에 잔액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사업비 잔액도 예치 계좌에 그대로 있겠죠. 그죠? 사업비 교부가 예치 계좌를 됐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도 예치 계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반환하는 절차는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반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은 반환 세부 내역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조회되지 않아요. 하지만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하니까 이제 사업 집행을 하고 나서 사업비 잔액이 남게 되면 그 잔액은 자부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환 세부 내역에 사업비 잔액도 이렇게 반환하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환 세부 내역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사업비 잔액도 반환하라라고 이렇게 세부 내역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치형 사업은 사업비 잔액은 반환 세부 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을 거고, 비예치형 사업은 반환 세부 내역에 사업비 잔액도 조회가 된다.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넣고 이체 실행하시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환 시 사업비 잔액이 남아있는데 반환 금액이 0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보조금 잔액이 반환 대상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반환 세부 내역에 예치형 사업은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치계좌에 이미 사업비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치형 사업은 사업비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반환 세부 내역에 반환 금액이 0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까지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반환 이후에 2025년도 사업 같으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정보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월 이내에 정보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대상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대상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보공시 등록 현황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당 내용을 뭐 직접 입력하는 거는 이제 10억 이상이나 3억 이상이나 이런 검증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기로 첨부를 해야 되는 탭
빼고는 자동으로 이제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하시는데 문제될 건 없지만 그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총 금액 500만 원 이상인 거는 무조건 정보 공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업 건수하고 상관없이 내가 올해 교부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 그 정보 공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결과, 이제 정산 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한 건에 대한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합쳐서 3억이 아니라 한 건에 대한 3억, 그 사업비가 3억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 결과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억 이상이 아니면 검증 결과 탭 자체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이상인 경우에만 검증 결과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억 이상이면 회계감사보고서나 뭐 감사지식사항, 재무제표 결산서나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 총 금액 10억 이상 이거는 또 여러 사업을 총 사업을 합쳐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5개 사업을 했는데 5개 사업 교부받은 금액이 총 10억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5개 사업을 합쳐서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 개선서나 회계감사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 부분만 한 개의 사업에 대한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검증 결과를 제출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총 사업을 합쳐서 10억 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일 때 정보공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결산서나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부 신청서나 이런 부분들은 각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도,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첨 파일 추가해서 수기로 등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밑에 있는데 다시 불러오기 버튼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기에 Q&A에 넣어놨고요. 다시 불러오기 버튼은 이제 이 정보공시 등록할 때 여기 각 탭별로 불러와지는 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는지를 여기에 이제 적어둔 거고요. 이 각 탭별로 불러오는 데이터에 변경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변경한 정보를 다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시 할 때는 이미 정산 마감이 되고 뭐 반환까지 다 처리가 된 상황이라 거의 뭐 변경할 일은 잘 없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드시 변경이 되면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교육청 담당자가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하고 승인한 후에 게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포털에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정보 공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금일 교육정보팀 시스템 교육을 진행을 드렸는데요.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